네, 안녕하세요. 우리 헌법 시간 왔습니다. 우리 간단히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헌법을 통해서 우리 세상 학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73쪽 직업 선택의 자유입니다. 우리 헌법은 재밌는 것이요. 직업의 자유로 되어 있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독일과 많이 다른데 독일은 직업의 자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업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직업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하고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둘로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 선택만 보장하고 직업 수행은 보장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독일은 직업의 자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용어는 그렇지만은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직업 수행까지도 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헌법을 고칠 기회가 있으면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직업의 자유는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직업에 자유롭게 종사한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할 때는 직업의 자유로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직업은요. 우리 헌법상 보드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직업을 통해서 생활 수단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생활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것은요 직업이 될 수 없죠. 생활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둑을 두거나 골프를 할 때 프로 기사나 프로 골퍼들은 그것이 생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프로 기사나 프로 골퍼에 바둑을 두거나 골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바둑이나 골프가 직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바둑이나 골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활의 수입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취미 활동으로 보는 것이지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본업 말고 부업이 있죠. 우리가 보통 뭐 이중 잡을 구할 때가 있는데 부업은 직업이 될 수 있느냐? 부업은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업 이외에 비록 수입은 작다 하더라도 생활의 수단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업은 우리가 이 직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활 수단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충분한 생활비를 벌어야만 직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생계를 보장할 정도의 충분한 생활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생활수단의 성격이 있는 한 우리는 2개 또는 3개의 직업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활수단 말고 일정한 지속이 필요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직업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종신일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한 차례 활동으로 끝나는 일들은 우리가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이에요. 어떤 행동이 일회적으로 끝난다 또는 일시적으로 끝난다 무상으로 한다 이럴 때는요 그것은 직업의 자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행복 추구 헌법이 말하고 있는 행복 추구의 내용은 될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은 못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학생이 방학을 이용해서 학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직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취미 활동이냐, 아니면 행복 추구냐, 이렇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휴학 중에 또는 방학 중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한 달, 두 달간 학원에서 일을 했다면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의 직업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시간 동안 그 강의를 했어요. 무상으로 했어요. 그럴 경우에 그 행위를 뭐로 볼 것이냐? 그건 직업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고 그것은 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의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직업의 자유는요, 선택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 둘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업 결정의 자유는 자신이 직업을 선정해서 그다음에 개시하고 또 계속하고 또 그 직업을 그만두고 바꾸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요, 헌법에 근로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 의무. 모든 사람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근로 의무와 공산주의가 말하는 근로 의무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헌법상 근로의 의무는 우리가 일정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공산주의에서는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반대급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로는 강제 근로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요, 근로의 의무가 있지만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근로의 의무가 헌법상 왜 쓰여 있고 어떤 가치를 지니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직업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그 사람에게 이런 직업을 권유합니다. 직업을 권유했는데 그 국가가 권유한 직업을 난 못하겠다, 나는 싫다라고 거절하면요, 실업수당이나 이런 등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근로의 의무는 강제적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근로를 하지 않으면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근로의 의무를 헌법은 부과하고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국가가 그에게 일정한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근데 본인이 싫다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럴 때 그 일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실업수당이라든지 다른 혜택을 우리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근로는 하나의 의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이죠. 공산주의와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부모가 예컨대 돈이 많아가지고 어떤 건물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일하는 게 싫어. 그럴 경우에 그 건물로부터 나오는 그 월세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직업 없이 이제 살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직업이 아니라 볼 수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집도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직업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20억을 100억을 부모가 물려줬는데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은행에서 찾아다 쓴다. 그럴 경우에 그건 무직업의 자유가 우리나라는 보장되느냐? 보장됩니다. 근로의 의무는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무직업의 자유가 허용된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는 직업 결정의 자유 중에서는요, 2개 이상의 직업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보통 겸직의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법에는요, 각종 겸직을 넓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직의 경우에는 어떤 직을 맡게 되면 다른 직을 겸해서 갖지 못한다라고 규제를 합니다. 근데 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여관업을 갖다가 계속 한다든지 치킨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왜 금하느냐? 공무원인데 치킨집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이런 일을 동시에 하게 되면 원래 주어진 공적 업무인 공무원직을 원활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금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겸직은 허용될 수 있는데 우리 법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넓게 또는 좁게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공직입니다. 공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직이 직업의 일종이냐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직은요 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직을 선택하잖아요. 그럴 때는 직업 선택의 자유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 담임권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의 공무를 맡을 자격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공무 담임권인데, 따라서 삼성에 내가 취업을 하겠다, 직장에 들어간다, 이럴 때는 그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7급 공무원이 되겠다 또는 그런데 9급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역에서 다루지 않고 공무 담임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공무원직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직업 수행의 자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무 수행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리를 달리해요. 여러분이 혹시나 내가 그 공직에 가려고 하는데 나를 왜 안 뽑아주느냐? 7급 공무원을 너무 작게 뽑아가지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직은 직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 담임권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행사하는 직업 수행은 우리가 보통 직업 수행으로 보지 않고 공권력 행사 또는 공무 수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우리가 일단 생략하고 몇 가지 재미난 판례를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법에 보면요 필요적이다 또는 임의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적 말소, 그다음에 임의적 말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필요적 말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반드시 어떤 자격을 박탈해라, 이게 필요적 말소입니다. 임의적 말소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량에 의해서 박탈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나 헌법학자들은요 뭐를 가장 문제라 보냐면 이 필요적 말소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건설업자인데 건설 회사예요.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설 회사에 어떤 A라는 임원이 잘못해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우리 법에서 A라는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건설업을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제도가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으냐,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보면요 이런 것이죠. 건설회사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건설회사와 관련돼서 잘못이 있다고 우리가 보여줘요. 그러나 건설에서 임원이 1, 2, 3, 4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건설업 자체를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 보통 학교 법인에서 똑같은 법리입니다. 학교 법인이 있는데 학교 법인의 임원이 일정한 그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벌금을 선고받으니까 이 법에는요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학교 법인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라 말이죠. 등록을 취소해라, 이런 조문으로 돼 있었던 것이에요. 이걸 헌법재판소가 다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잘한 것이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건설회사의 임원이 잘못했다든지 한 사람의 임원이
또는 학교법인의 어떤 임원이 잘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것을 경중을 따져서 야,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형사처벌 받는 것 이외에 학교법인이나 건설회사까지도 일괄해서 근데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무조건 한 사람이 잘못됐으면 반드시 이 건설회사에다가 등록을 취소해라 말이죠. 또 학교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라라고 강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이제 헌재가 말했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에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판례적에 보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인데 자동차 등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살인이나 강간 행위를 했어요. 참 큰 범죄를 범했죠. 자동차를 이용해서 살인 또는 강간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 법에는요, 그 사람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게 이 사리에 맞느냐 이 뜻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살인이나 강간을 했으니까 여기 살인이나 강간죄 처벌받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것, 이것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경우에 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헌재가 봤던 것입니다. 또 재미난 판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주변은요, 그러니까 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고 있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 정화구역. 여기서 환경위생이란 말은요, 단순히 뭐 쓰레기가 없도록 하자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학교 근처에는요, 학생들의 인격 수양에 마이너스가 될 만한 그런 이제 이 영업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전에 법을 보면 당구장에 있었습니다. 당구장. 예. 그러니까 학생 위생 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당구장 설치를 금했습니다.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럼 잘 따져보세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근처에다가 당구장 설립이 뭐 몇백 미터 내에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가 학생들 공부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학에서는요, 이제 학교의 환경위생 정화라고 하니까 대학교도 적용이 됐어요. 헌법재판소는 대학 근처에다가 뭐 100m, 200m의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만들어가지고 당구장 설치를 금지한 거,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헌재가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생은 성인이거든요. 성인은요, 거기서 뭐 당구장이 있건 뭐가 있건 따지지 말고 본인들 책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학의 근처에다가 당구장 설립을 불허한 것, 이건 잘못이다. 그러나 초, 중, 고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당구장 설립을 불허한 것은 올바른 것이다.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도 여러분 학교지 않습니까? 유치원 근처에다가 당구장 설립을 금한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럴까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유치원 학생들은 당구를 칠 수가 없어요. 키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막연하게 각급 학교 근처에서는 일체 당구장을 불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따지지 않고 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당구장은 대학 내 대학 근교에는 허용될 수 있다. 또 유치원이 있는 데서는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옳은 것이죠. 또 뭐가 있었냐면 여관업을 금지한다 이랬을 경우에 초, 중, 고등학교 이 정화구역 내에서는 여관업을 금지합니다. 그건 교육상 옳지 않다라고 이제 법이 금지한 것을 헌재가 옳다고 봤어요. 그러나 대학교 근처에 여관업을 금지한 것이 옳겠느냐?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헌재가 본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그때 당구장 말씀드렸잖아요. 유치원 근처에서 여관업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금지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유치원생이 여관에 들어갈 일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때 우리나라가 이 법을 만들 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일괄되게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 헌재가 제동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때 우리가 의약 분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병원 내에 약국을 설치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랬을 경우에 그 의료기관 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했습니다. 그걸 누가 다퉜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라고 헌재가 봤던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 부부가 남편이 의사고 부인이 약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 남편 약국 내에다가 칸을 막고 약국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거 이건 금지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죠. 대학병원 내에서 어떻습니까? 대학병원 내에서는 그 병원 내에 약국이 이제 일부 있는 게 있죠. 조제가 가능할 때가 있죠. 그러나 통상은 대학병원 내에서 안 하고 그 옆에 인근에다가 약국을 둬서 이제 의약 분업을 실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의사고 부인이 약사인 경우니까 그 병원 내에다가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걸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라고 다퉜지만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약품 판매 장소를요 약국 내로 제한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 여러분 의약품 판매는요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되나요?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죠? 의약품을 갖다가 어서 반드시 의약품은 약국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의약품이 이제 딴 데서 팔게 되면 그 이 유통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합리적 제한으로 봐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과 달리 어떤 이제 이 규제가 많은가면 또 약사들은 싫어하겠지만 약국에서 굳이 안 팔아도 되는데 약국에서 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일반 슈퍼에서 팔아도 되는데 그 주기 싫으니까 약국에서 이제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규제를 우리가 없앤다 이런 측면이 되는데 우리가 의사나 약사들 뭐 이 문제 나오면 또 이 사람들이 데모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좀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약국 내에서만 파는 의약품이 너무 이제 규제가 많다. 상당 부분이 수포로 가도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금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 풀어야 될 것은 의사들이 예컨대 지금 원격 치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격 치료가 일부가 허용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의사들은 원격 진료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풀어서 의사들이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컨대 여러분 70대 노인인데 그냥 가서 의사가 진찰도 별로 안 하고 별일 없죠? 그러면서 약만 준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그 집에 있도록 하고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뭐 체크 몇 가지 한 다음에 계속 먹던 뭐 그냥 당뇨병이라든지 뭐 이런 약들을 주면 되는 것인데 의사들이 그걸 반대합니다. 이것도 일전엔 이기주의인데 하여튼 이 사자들한 분들이 이기주의가 있는데 개선되리라 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번 크게 이제 요동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법을 보면 시각장애인, 맹인이죠. 맹인들에게만 안마사를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2006년인가 이걸 위헌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왜 안마사를 갖다가 시각장애인만 하느냐? 예? 일반인도 그 다 안마를 할 수 있도록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헌재가 적극적으로 이게 위헌을 내렸는데 이때 시각장애인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맹인분들이 우리는 안마 이외에는 이게 생계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대를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재도 한 발 물러서고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물러선 거예요. 야, 이건 도저히 이거 안 된다. 시각장애인들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직업이 안마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풀면 되겠냐 말이죠. 먹고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법을 다시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또 한 번 헌법재판소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 다음번에는요, 안마사에게만 이 맹인들에게만 안마사를 허용하는 거 이거 합헌이다 이렇게 이제 헌재가 두 발 물러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요, 이 맹인들에게만 안마사를 인정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러나 우리 이 현실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맹인들은 그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생계 수단인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도 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만 하자. 이거는 앞으로도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크게 비판할 소지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론만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의 자유입니다. 16조인데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 헌법은요, 영장이 두 번 나오는데 12조에서 영장이 나옵니다. 12조 영장은 뭔가 하면 개인에 대한 체포, 구속, 또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는 12조 영장이고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나 사무실이나 연구실 같은 경우를 압수수색할 때는요, 그럴 때는 16조의 영장이 발부됩니다. 이건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이에요. 얼마 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그 사람이 아마 한양대학교 석좌 교수 같은데 학교 연구실, 그다음에 사무실 여기를 이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이럴 때는 16조에 근거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입니다. 12조에 나오는 압수수색 영장은요, 그것은 개인에 대한 체포, 구속,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헌법에서 이 주거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랬는데 이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생활 공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생활 공간이 평온하게 보호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안전한 삶을 우리가 또 평온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이제 있는데 뭐 경찰관이 와가지고 두들기면서 집 좀 수색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뭐 일제하야든지 이럴 때를 보면 의심이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일제 이 경찰들이 와가 순경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은 막 방을 뒤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뭐 집안이 뭐 풍비박산 나는 것이죠. 따라서 뭐 일제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도 경찰이나 검찰이 개인의 집을 함부로 들어와서 열어본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면 반드시 검사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을 제시하여야만 개인의 집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헌법은 주거의 자유로 되어 있거든요. 주거. 그럼 이 주거가 뭐냐 말이죠. 주거를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보면요, 현재 살고 있는 집, 거주하는 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의 개념을 쭉 설명해 보면 첫째요, 실제 이 주거는요, 내가 실제 사는지 안 사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집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별장은 없지만 뭐 또 농가주택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뭐 구리시에 농가주택이 있다든지 또는 뭐 홍천에 별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이 별장이나 농가주택은 제가 가서 거주는 안 하거든요. 그러나 그건 제 개인의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이 주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택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제가 예전에 현직에 있었을 때 제 연구실이 있단 말이죠. 그 연구실에서 제가 살지 않아요.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의 주거는요, 제가 살고 있는 개인 집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연구실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 화가가 쓰는 작업 공간인 화실 이런 경우도 헌법은 주거로 보호를 해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연구실을 갖다가
압수수색한다든지 또는 화실을 압수수색한다. 이럴 때는요. 반드시 영장이 제시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이 말하는 주거라는 개념은요. 직접 살고 있는 가옥에 국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가 문을 따면 바로 주거가 나오겠지만 전체가 주거가 되지만 개인 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주거는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만 주거가 아니라 지하실이라든지 차고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오르내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주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개인 집의 경우에는요. 울타리라든지 또 담장 안의 정원 이것도 다 주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활에서 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한 그 장소가 또는 건물이 시간적으로 오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시간의 장단을 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캠핑용 자동차 또는 내가 어디에 묵었을 때 텐트를 쳤다. 텐트도 뭐가 됩니까?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열흘 또는 이틀 한 달 동안 쓰는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구별할 것은요. 저희가 이제 한 뭐 몇백 평 되는 밭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한 1000평의 목장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밭이나 목장의 경우에는 그때는 이건 주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타인의 그 목장이나 밭을요. 무단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아요. 이건 경계가 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보호법익은 재산권으로서 보호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넓은 밭이라든지 경계가 확실치 않단 말이죠. 이럴 때는 주거로 보호받지 않고 재산권 보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헌법은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해받지 않는다는 말이 뭐겠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집 주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 집을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집 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왔는데 나가달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 퇴거 불응인 경우. 그래서 우리 형법은 주거 침입도 처벌하고 있고 퇴거 불응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타인의 주거를 들어가는 것 이거 주거 침해죠. 허락받고 들어갔지만 나가달라고 했을 때 안 나가는 것도 주거 침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거의 자유에서 우리가 보실 것은요. 불법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 됩니다. 불법을 목적으로. 조건은 뭔가면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주거 침입이 되는데 이제 두 가지 판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면 타인의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처에 허락하에 들어갔죠. 그랬는데 이 출장 간 남편의 동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판례가 수십 년 동안 많은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그러면 처의 동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주거 침입은 안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다. 출장 간 남편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주거 침입으로 봐야 된다. 그랬는데 그동안 나는 이제 주거 침입으로 이제 계속 보다가 바로 얼마 전 판례를 보면 그건 주거 침입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견해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뭐 100% 확립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타인의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그 이 처의 동의하에 집을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이 출장이라든지 밖에 있는 남편의 동의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으로 처벌을 했던 것인데 그럴 경우에 그럼 여자는 뭐냐? 여자의 동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이건 아직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불법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리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때 대리 시험으로 응시하러 들어갔단 말이죠. 이럴 때는 처벌합니다. 이거는 불법을 목적으로 속였단 말이죠. 따라서 대리 시험자의 시험장 입장은 위계, 거짓에 의한 이제 뭐 이 주거 침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대리 시험을 보러 들어갔다, 시험장에 들어갔다 이럴 때는 주거 침입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청기를 갖다가 사용하는 경우 있죠. 그 이제 몰래 이제 들어와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가 비밀리에 도청기를 그 집 주거 내에다 설치했어요. 설치해서 듣는 경우, 설치한 다음에 밖에서 듣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주거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주거 밖에다가 담벼락에다가 이제 도청기를 설치해가지고 내부의 내용을 듣는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주거 침해는 안 됩니다. 다만 이건 또 범죄죠. 어떤 것을 위반했느냐? 사생활 침해는 됩니다. 사생활 침해는 되어도 주거 침해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도청기를 주거 내에다 몰래 설치해가지고 엿듣는 것은 사생활 침해 이외에 주거 침해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문 담벼락에다 설치했다 이럴 때는요 사생활 침해는 되어도 주거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로 나가겠습니다.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런 겁니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개인적 사사, 개인적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 앞에서는 일단 우리가 죄를 회개되겠지만 누구나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뭐 옳고 그르건 간에 예를 들어서 옳은 거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옛날에 어떤 병을 알았어요. 병을 알았는데 그 병명이 함부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 터인데 이것을 국가가 강제로 끄집어낸다든지 캐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헌법 17조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조문을 보면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니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둘로 나눠진 것이죠. 성격을 달리합니다.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사항을 부당하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측면이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을 규제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인데 먼저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입니다. 우리가 개인은요 개인의 신체의 특징 뭐 키가 크다 작다 또 신체에 좀 장애가 있단 말이죠. 때문에 어떤 질병 기록이라든지 명예나 신용에 손상이 되는 그런 것들은요 그를 갖다가 조사해 가지고 공개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제 이 비밀을 간직하고 싶은 사항이 있단 말이죠.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가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급 이상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은 모든 질병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잘 따져보세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든 질병을 다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했단 말이죠. 국가가. 이것은 옳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질병 중에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질병이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4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 모두 다 공개하도록 했다. 이거는 지나치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겠죠. 우리가 이제 장관급 차관이나 장관급 같은 고위 공무원의 경우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요 모든 질병명을 예외 없이 쓰라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위헌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요거는
위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일수록 누가 우선하느냐, 이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 사람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비난 위주지만 정확하게 체크가 돼서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을 봐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했다.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이건 지나친 사생활에 대한 비밀 침해다, 이렇게 헌재가 봤던 것이고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가가 국민에게 각종 정보를 요구합니다.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국민의 특정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 주택 수요를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자기 집이냐, 전세냐, 월세냐,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교통이라든지 또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국가는요, 국민에게 일정한 사항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항을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사생활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거나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는요,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 또는 종교에 관한 문제, 이런 사상에 관한 문제, 이것은 국가가 물어보면 안 됩니다. 뭘 물어볼 수 있느냐? 그것은 국가가 이제 행정 수요의 예측을 위한 것만 국가가 물어볼 수 있다. 즉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은 국가가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경우에도요, 조사 대상자와 조사 자료가 서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리가 되고 익명으로 처리되고 추상화되는 방법으로 그런 문제도 처리해 올 것이다. 정리해 보면 정신적 자유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국가가 물어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물론 단순히 이제 당신의 종교가 기독교냐 불교냐 이 정도의 질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하튼 정신적 자유와 관련된 것은 국가가 가능한 묻지 마라. 그러나 경제적 영역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국가가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국가의 정보 요구권, 국가의 정보 요구권에 가 부당하게 행사되면 안 될 것이다. 그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옛날 얘기지만 그 학교 선생님들이 공개적으로 물어봐요. 자기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또 테레비 없는 사람, 전화 없는 사람. 옛날에는 참 그런 게 참 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시절이니까 그럴 때 그 이제 학교에서 나라에서 그걸 조사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사가 다 와서 조사합니다. 그럴 때 있는 사람을 물어봐야 되는데 없는 사람, 그러면 없는 사람은 계속 손들어요. 신경이 나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니 사줄 것도 아니지 잠깐 물어보냐 말이죠. 여러 번 손을 드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그 잘못된 점들이 대학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없었다고 보는데, 제가 보면 제가 현직에 있었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학생들이 뭘 물어보는가 하면 혈액형, 종교, 그다음에 친구 관계 이런 등등을 물어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참 성실히 답을 잘합니다. 동산, 부동산까지 물어봐요. 예, 그러면 대부분도 어떻습니까? 추상적으로 써요. 그러면서 또 부모의 또 이 나이, 학력을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가 이제 고졸이다, 중졸이다 그런 경우에는 공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생활의 비밀인데 그걸 국가가 왜 묻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친구 관계 그다음 왜 묻냐 이거예요. 관계 없는 거예요. 그 개인의 사생활이란 말이죠. 물을 필요가 없어요. 혈액형 그걸 못하는 물어봐요. 그럼 학생들이 근데 A형이면 어떤 학생이 다쳤다 그러면
학교 학적부 조사에서 피를 합니까? 병원에 가서 피를 재면 그만인데 필요 없는 걸 많이 물어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특히 반응하는 이유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95년도 교환 교수를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95년만 해도요. 독일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잘 몰랐습니다. 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하다가 그럼 어디냐? 그러면 한국이다. 또 남한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이 뭐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뭐라 그럴까요? 동양인으로서 조금 뭐 수치스럽지는 않지만 스트레스가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또 말도 유창하게 잘 못하고 또 말이라도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말도 잘 못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는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등록을 하러 가니까 제가 이제 등록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 뭐 제가 있는 곳은 차가 있었고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 집에 이제 전화가 있었고 전화, 그다음에 핸드폰, 전화와 자동차는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그때 이제 제가 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가서 나를 묻는구나. 그러면 내가 좀 쓸 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 직업이 뭐냐 또는 뭐냐 이런 걸 좀 물어봐주면 의시되려고 이제 마음속으로 갔는데 외국인 등록하는데요. 뭐만 쓰느냐? 집 주소가 뭐냐?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좀 섭섭했습니다. 직업이 뭐냐? 그러면 교수라고 쓸 텐데 좀 뭐 참 부족한 생각이었었죠. 근데 한국 같으면 물어볼 텐데 물어보는 게 주소, 전화번호, 차번호, 그다음에 가족관계 이외에는 아무것도 쓰는 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특이하다 말이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니까 그 이제 이 직업을 선택하는 날이 있어요. 선택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겠지. 그래서 제일 먼저 프로페서를 찾아보니까 프로페서 난이 없어요. 독일에서 가장 이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가 독일은 판사가 아니라 교수거든요. 교수가 되게 참 어렵습니다. 독일은. 근데 프로페서가 없어요. 야, 참 이상하다 말이지. 가장 훌륭한 직업인데. 그래서 베암텐, 공무원, 공무원을 찾으니까 공무원도 없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직업군을 보니까 거의 못 보던 단어들이에요. 못 보던 단어들인데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대부분 의료 관련된 직업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안과 의사다 또는 뭐 이비인후과 의사다 이렇게 의사들의 종류가 쭉 나열되는 것 같고 근데 간호사 뭐 조무사 이런 것들이 쭉 거기에 언급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동사무소 직원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한 장만 더 달라 더 주더라고요. 또 집에 가서 그 단어들 다 찾아보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다 의료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들이에요. 더 놀란 거는요. 그것도요. 밑에 이제 이 당구장 표시가 돼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국가 긴급 무슨 법이에요. 국가 긴급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당신의 직업을 묻고 있으니 성실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해당자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뭐 인간적으로 뭐 제가 좀 뭐 좀 자랑할 만한 게 없나 그 생각보다도 바로 저는 헌법 교수니까 이 사생활의 비밀을 제가 딱 떠오른 겁니다. 머릿속에.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는 마음대로 요구할 수도 생각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이미 95년도에 개인의 직업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직업도. 다만 의료관계 직업은요. 왜 그렇겠어요? 국가 비상사태 때는요. 그런 사람들을 미리 다 정리하고 있다가 이 국가 동원용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밑에 써 있어요. 국가 긴급 무슨 법에 몇 조에 의해서 당신의 직업을 묻고 있는데 해당되는 자는 성실하게 체크해달라.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참 법치주의의 법치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또 하나는 제가 헌법 교수로서 국가의 정보 요구권을 어디까지 해야 옳으냐 이런 막연한 생각이요. 독일에서 이 시스템을 보면서 아주 명료하게 제가 머리에 와 닿습니다. 아, 이것이 과연 정말로 이 국가가 개인의 비밀을 보장해주는 그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나라의 태도구나. 이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와서 95년 이후니까 그때까지도요. 계속 대학에서 말이죠. 학생들 할 때 뭐 부모의 뭐 나이, 그다음에 직업, 그다음에 학력, 그다음에 뭐 이거 다 쓰도록 한 걸 내가 대학에서 내가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일개 교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못 고쳤지만 그러나 제가 그 당시 총장이었으면 제가 바로 우선 폐지를 제가 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그런 불필요한 일을 물을 필요 없단 말이죠. 그렇죠? 부모가 예컨대 어떤 집은 대학원 나오고 말이죠. 뭐 그런 자녀들은 쓰기가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그거 쓰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알아서 뭐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국가가 알아서 뭐하냐 말이죠. 그러나 대학이 뭘 물어볼 수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너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형태가 뭐냐? 집의 형태가 전세냐 월세냐 뭐냐? 이것은 대학이 물어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대학에서 기숙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예컨대 우리가 기숙사를 갖다가 몇 개를 더 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그건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말이죠. 부동산이 얼마냐 동산이 얼마냐 말이죠. 그럼 우리는 또 뭐라고 안 그래도 대략 씁니다. 대략 써도 학교도 또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 질문과 답은 우리가 당연히 없어져야 옳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사생활의 비밀과 침해만 나오면 제가 옛날에 독일의 경험이 기억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생활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출산을 할 거냐 말 거냐 가옥은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취미생활은 뭐냐 사생활의 자유에 속합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 또 느낀 것은요. 우리보다 이 사생활의 자유를요. 유럽이 은근히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옥의 형태를 상당히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특색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럽 사람들은요.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일정한 지역을 가보면 그 지역은요. 다 검은색 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각도도 다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한 뭐 30가구나 50가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또 다른 지역 가면 다른 색깔의 지붕이 쫙 나옵니다. 또 이 가옥의 형태도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저는 못 가봤지만 그리스의 산토리니를 가면 하얀색 그 지붕하고 뭐 가옥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산토리니는요. 지금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하얀색 외벽과 지붕은요. 거기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검정색을 하진 않겠지만 검정색을 하려고 하면요. 그는 그 지역의 조례가 그걸 금지할 겁니다. 우리 한국은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빨강 파랑 많아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뭔가면 동해안의 횟집 그 근처를 가보면요. 아직도 그 주변이요. 아유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촌스러워요. 예. 아주 그 개인의 자유도 좋지만 빨강 파랑 뭐 해가지고 아주 좀 난잡하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나은 선진국이 되려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품위 있게 이제 받게 될 터인데 그러나 유럽 사회는요 그 지역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 각도를 갖다가 이게 제한해요.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의 각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이곳에서는 지붕 색깔을 뭐로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나 싫다 말이지. 한국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유를 제한하느냐 말이죠. 그러나 조례로서 그걸 제한을 해요. 하다 보니까 여행을 해보면 그 지역이 아주 아름다워진단 말이죠. 그럼 주민들도 좋고 그걸 또 찾아오는 그 관광객도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 수입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거의 사생활의 자유의 문제도요. 여러분 유럽과 우리나라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생활의 자유의 문제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간통죄를 처벌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성매매를 처벌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성매매는 우리가 성매매를 사는 자나 파는 자나 모두 이건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유럽에 보면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창이 이제 거기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그건 뭐 독일의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사고 파는 걸 왜 불허하느냐? 성매매는요 경제적 약자인 성을 파는 사람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 성을 이제 사는 사람이 성을 파는 사람은요 일종의 경제 약자가 될 수 있거든요. 경제 약자의 신체와 인격을 강제로 지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성매매를 불허하는 것은 합헌이다.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헌재가 밝히고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옳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간통죄가 있는데 이 간통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도 간통죄를 우리가 처벌을 폐지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그 교회 어느 목사님들도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그걸 폐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식의 지적도 하시는 분이 꽤 있는데 여러분 간통죄는 이런 겁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게 간통이 이제 성립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한 60년 동안 대한민국은 간통 행위는 처벌되어 옳다. 이런 이제 우리가 법 의식이 우리나라에는 다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간통죄는 처벌되어 옳다. 이런 인식이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당수의 나라는요.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됩니다. 간통죄를 처벌하는 나라가 대부분 처벌하지 않아요. 그럼 간통 행위를 하면 어떤 법적 결과가 나오느냐? 간통을 하게 되면요. 이혼 사유 되면 이혼 사유.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만 묻습니다.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형사 처벌을 해서라도 그걸 바르게 잡는 게 옳지 않느냐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형사 처벌을 한다고 이 부부가 간통을 해서 한쪽 당사자를 형사 처벌하지요. 그럴 때는요. 두 부부가 결합될 확률보다는 헤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간통은 어떤 수단이 되고 있냐면 부부를 다시 결합시키는 수단이라기보다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복수하는 수단으로만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한번 따져보십시오. 물론 간통을 처벌하기 때문에 간통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원활한 좋은 이 가정을 유지하도록 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를 처벌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두 부부가 같이 살 확률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헤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또 간통죄가요 폐지하니까 여성에게 불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이제 여성들이 남자 못지않게 간통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뜻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간통죄가 처벌한다 그래가지고 여성들에게 유리하고 남성에게 불리하고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통상의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통을 하게 되면 근데 이혼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화해를 해서 잘 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갖다가 형사처벌을 통해 가지고 두 사람을 갖다가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독일에 있었을 때도 이제 독일 학생들을 얘기를 해보면 간통죄를 처벌한다 그러니까 학생들 얘기가 한마디로 코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네들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 맞는 법률 문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성문화가 건데 이 타락된 성문화를 갖다 우리가 조장하거나 방치한다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간통에 대해서 간통죄 처벌을 갖다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지금 간통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다만
이혼이라든지 손해배상 책임은 이제 묻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간통죄 처벌 폐지 문제보다는요, 더 중요한 것은 이혼한 가정에 그 남성들이 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 이거를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제재를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양육비를 주지 않는 그 못된 그 남자들을 예컨대 우리가 막 공개해가지고 압박을 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것은 뭐 공개해야 될 것이고, 저는 예컨대 더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요, 뭘 금지하느냐, 이 운전면허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이 많아요. 김학순 교수는 헌법 교수인데 이상하게 이런 뭐 이 약자나 이런 데 대해서 인권 보호 의식이 좀 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권 의식이 투철합니다. 여러분 예컨대 이혼해서 법원에서 월에 얼마씩 돈을 주라고 그랬는데 그 돈을 갚지 않는단 말이죠.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성분이 전 배우자죠. 배우자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근데 남자가 돈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 한 그러다 일부러 고의로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돈을 주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진국은요 다 그렇게 해요. 운전면허도 막 박탈하는 나라도 있고 여권 발급도 안 해주는 나라도 있고 그래요. 그건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건 뭔가면 또 다른 인권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 배우자와 그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남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인권 이렇게 여러분이 논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사생활의 비밀도요 제한할 수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보다도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 신조 이런 것은 우리가 함부로 공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영역은 공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젠가 그젠가 그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5.18 유공자 명단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 명단을 공개 안 합니다. 두 번째, 전교조 명단 공개 안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전교조 교원들이 예컨대 내 그 자신의 비밀인데 그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때문에 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생활인데 그 비밀을 왜 공개하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민주사회에서는요, 헌법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갖다가 다 보장하려고 해요. 그럴 경우에 늘 기본권과 기본권 사이에서는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보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교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요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봤을 때 전교조 교사들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할 필요가 있죠. 정보 공개를 부당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반대로요, 많은 국민들은 전교조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갖다가 알기를 원해요. 그것도 기본권이에요.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전교조 교사의 사생활의 비밀이 서로 충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누구의 것을 우위에 둘 것이냐가 아니라 양자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알 권리가 저는 훨씬 더 우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전교조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왜 그 사람들이 부당한 조직이 아니라면 국민들이 알고 싶단 말이죠. 그걸 감춰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5.18 민주화, 5.18 민주 유공자들 말이죠. 지금 5.18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꽤 있어요. 저는 근데 5.18 문제가 광주 사태냐, 광주 항쟁이냐, 아니면 민주화 운동이냐, 이게 법적 개념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어요. 아는 상황인데, 다만 이런 경우에 그 유공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좀 주어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명단이 공개되어서
이 사람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우리가 밝혀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왜 유공자가 됐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예를 들면 추미애가 그냥 유공자가 됐다고 가정해 보면 추미애가 무슨 일로 거기에 유공자가 됐냐 말이죠. 그러니까 1980년도에 희생자냐 말이죠. 예? 아니면 희생자의 뭐가 되느냐 정확히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지원되는 각종의 보상금이라든지 취업 지원 이런 것들 가상금 제도 그런 것이 과연 옳은지 그런지를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전체 국민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혜택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혜택이 올바른 것인지 다른 것과 비교해봐서 그 형평에 맞는 것인지 이런 등등을 우리가 다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전교조 문제, 그다음에 5.18 유공자의 명단도 제가 공개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갖다가 침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 행정이 투명했느냐, 올바르게 행사됐느냐 이 여부를 적법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도요 공개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컨대 떳떳하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신의 자유가 있어요. 통신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사생활에 여러분 이제 16조와 17조와 18조인데 관계를 잠깐 좀 볼게요. 통신의 비밀은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제 16조가 주거의 자유죠. 17조가 사생활입니다. 사생활. 18조가 통신이에요. 통신. 요 세 개의 기본권은요. 어떤지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다 사생활을 보호해. 사생활. 사생활을 보호한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주거의 자유는요. 개인 사생활을 생활 공간 영역에서 보장하는 겁니다. 통신의 자유는요. 개인의 사생활을 격지자 간에 서로 대화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게 통신의 자유가 보호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17조의 사생활은요. 사생활의 핵심적인 내용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17조의 사생활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생활은요. 내용 자체를 보호하는 게 17조고 사생활을 공간적 영역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의 자유도 궁극적 목적이 뭐겠어요? 사생활을 보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신의 자유는요. 사생활을 그러니까 이 상대방과의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의사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그 차원에서 통신의 자유를 보호할 때 내용은 뭡니까?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는 내용적 보장이라면 주거의 자유는 공간적 보호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통신의 자유는요. 의사소통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의사소통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통신의 자유는요. 첫째 자유로운 통신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와 모든 국민들은 제3자와 자유로운 통신을 이제 보장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그 통신을 할 때 통신의 내용이 침해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통신이라는 개념은요. 첫째 여러분이 생각되는 것이 우편물, 전화, 그다음에 전신, 팩스 이런 것들이 우편에 해당 통신에 해당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헌법학자들은 뭘 꼭 밝히는가 하면 물품을 주고받는 것. 그러니까 개인의 그 의사표시, 개인의 의사소통 그것에 대한 비밀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주고받는 것도 통신의 비밀로서 보호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신이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는요. 합법적이고 정당한 통신만 보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통신을 누군가 저를 갖다가 협박하는 거예요. 저를 전화해서 범죄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요, 그 통신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요새 휴대폰 같은 게 보면 자동 이게 녹음을 이제 하는 기능이 있어서 예전과 같지 않은데, 예전과 같은 전화밖에 없었을 때는요, 그 전화를 통해서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협박을 한다든지 또 유기한 다음에 여러 가지 연락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상대방의 발신 장소, 어디서 이 전화가 왔고 어느 주변일 것이다, 이거 갖다가 역탐지하더라도 그것은 영장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통신의 비밀이 보장된다고 했을 때 그 비밀의 내용이 뭐겠느냐? 그것은요, 통신의 내용만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통신의 형태, 이것이 속달로 왔느냐 등기로 왔느냐 형태도 보장되는 것이고요. 누가 보냈고 누구에게 보내졌느냐, 당사자도 예컨대 보호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전달자까지도 비밀로 부채에 옳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통신의 비밀은 통신의 내용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의 형태, 그다음에 당사자, 전달자, 배달 방법 모두가 다 보호되어 옳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통신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이 내용이 비밀스러운 내용이라야만 보호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성 유무는 묻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보장되어 옳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편지를 갖다가 부득이 개봉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편물이 이제 배달됐는데 그 사람이 근데 안 산다, 다시 반송됐어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 그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럴 때 이게 누구한테 보내진 편지인가를 이 우체국에서 그걸 개봉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통신 업무 종사자가 그걸 개봉한다고 해서 통신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통신을 제한하는 조치는 도청과 감청이 있어요. 도청과 감청. 우리 도청하고 감청이 이제 같이 쓰입니다. 보통 같이 쓰이는데 정확하게는 도청과 감청은 다른 뜻인데, 뭐냐면 도청은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청이에요.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을 듣는 게 도청입니다. 이건 위법이에요. 그러나 감청은요,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감청이에요. 그 대한민국은 지금 이 감청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찰이나 검찰은요, 실제로 제가 핸드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어요. 적법합니다. 도청은 몰래 하는 거지만 감청은 적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놀라실 수가 있는데, 왜냐면 범죄 혐의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요, 다 엿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엿듣죠. 엿든 다음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요, 그만해요. 근데 엿들은 다음에 감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컨대 저를 기소한다. 기소하게 되면 그동안엔 저에 대해서 감청했던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판이죠. 그렇죠? 그냥 아무나 엿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엿듣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만 다듬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지 참 이게 법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예요. 범죄 혐의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남의 이 통화 내용을 엿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인을 잡아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남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 조선일보에다가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 의견 광고를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 광고를 낸 바가 있어요. 그 뭐 600만 원인가 700만 원쯤 그 비용이 든대 한 번 낼 때마다. 그거 낸 다음에는요, 제 핸드폰이 음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상하고 전화를 거는 상대방도 교수님 근데 핸드폰이 참 별로다 말이죠. 잠깐만 웅한 소리도 들리고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 느낌이 내 전화를 감청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 교수 시절에도 보면 학교 군에 전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으면 어떤 데는요 딱 들으면 웅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건 감청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핸드폰을 그래서 뭐 감청하겠구나 그랬는데 한 달쯤이 지났나요? 그다음부터 다시 이제 원상 회복됐어요. 근데 뭐 내용 들어보니까 맨날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집사람이 언제 와? 곧 가. 저녁은 집에서 먹어. 뭐 이런 내용밖에 없으니까 아마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통상시 대화란 말이죠. 또 제가 정년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갈 데도 없고 오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방송한다든지 또는 강의한다든지 그다음에 집에 간다 뭐 들어온다 뭐 이 내용밖에 없으니까 감청이 이제 중단됐어요. 근데 상대방인 저를 감청했다 안 했다 이건 제가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의 가장 문제는 그 법제도는 옳은데 그거를 부당하게 남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죄인을 잡아야 되는데 죄인 잡는 것보다도 저 사람한테 근데 좀 보복할 수단이 없을까? 따라서 이 대화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잡아들여 가지고 뭔가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제도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 헌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고 자의로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 나라 전체가 수준이 올라가지 않고서는 이 해결이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습니다. 법 있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또 전파관리법 이런 법들이 있어가지고 통신의 비밀을 각종 제한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 법에 보면 검사가 이 감청을 하려면요 이제 이 법관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감청을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감청을 했다 그러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감청을 했겠느냐? 그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칙은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감청을 하는 게 하나 있고 예외가 또 있습니다. 예외가. 그게 긴급 감청입니다. 긴급 감청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요. 판사에게 영장 발부를 받지 않고 그냥 감청할 수 있어요. 요 긴급 감청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긴급 감청이 제도상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관에게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범죄 혐의가 뚜렷이 보인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일단 감청부터 하고 그다음에 범죄가 잡히게 되면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근데 범죄를 범했다고 볼 혐의는 없는데 혹시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슬쩍 이제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감청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영장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 긴급 감청 제도가 있단 말이죠. 그 제도를 남용하게 되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문제 없구나. 그래서 이제 감청을 중단하면요. 그거는 자기네들만 그거 알고 있고 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제도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뜻이.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대한민국 법이 개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법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법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어요. 법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요 법의 해석과 적용을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법의 타락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법을 보면요. 8조에 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비방을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는 3년 이하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그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즉 광주 문제에 대해서 왜곡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이거는 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문제는요, 국민들은요, 그게 광주 문제가 됐건 4.3 문제가 됐건 어떤 문제가 됐던 간에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의견이 타인의 명예나 이런 신용을 훼손할 때에는요, 그 사람을 갖다가 처벌하는 것은 변론이지만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말을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의견을 표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곡 금지를 해버리니까요, 어떻습니까? 두 말 할 거 한마디 하는 것이고 한 말 할 거를 아예 말을 안 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대단히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5.18도 왜곡하지 마라, 4.3도 왜곡하지 마라, 여수 순천의 문제도 왜곡하지 마라, 그런 금지법들을 다 조항에 다 삽입해 놨습니다. 이네들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이 국민들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항들을 넣었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그와 같은 내용들 갖다가 다 폐지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 뜻이죠. 5.18의 문제가 광주 사태였는지 광주 항쟁으로 볼 수 있는지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나 또는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이런 등을 통해서 우리가 다투보면서 사상의 자유시장에 의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 갖다가 판단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걸 금지를 해버리니까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고 국민이 위축받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받는다는 것은요,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양심과 또 종교와 또 등등에 대한 정신적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